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청년 실업률 발표 중단, 실제로는 2배, 향후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매월 발표하던 청년 실업률의 공표를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노동 통계를 최적화한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최적화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한다라는 이유를 밝혔지만 치솟는 청년 실업률을 감당하기 없기 때문으로 여겨지죠. 왜 우리가 최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최적화라는 것은 어떤 꼼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꼼수. 그래서 최적화라는 것은 기준을 다시 재설정하겠자. 어떤 기준? 지금 현재 대학에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실업률로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지금 뒤에 나올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시 재설정해서 청년 실업률을 다시 재검토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든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고용 확대를 하고 있지만 수출 수익 감소, FDI 감소, 외국인 직접 투자죠. FDI 감소, 내수 부진, 부동산 업계의 몰락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터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청년 실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미중 갈등은 가장 치명상으로 미국의 가랑이 사이를 들어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수출 해결될 수 있죠. 수입도 수출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수입도 늘어나고 FDI 감소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되는 것은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건전한 돈이 부양책이 아닌 수출 수입으로 늘어난 돈 그리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 그리고 FDI를 통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돈으로 이것을 더욱더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야 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1대1로를 포기해야 된다. 두 번째, 중국 제조 206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것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가랑이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청년 실업률 발표 중단, 실제로는 2배, 향후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중국의 국가통계국의 프링후이 대변인은 7월 경제 지표를 발표하면서도 청년 실업률인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실업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해 8월부터 청년 실업률 공개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 통계를 좀 더 최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눈여겨보시고 이야기를 했죠. 노동 통계를 좀 더 최적화할 필요. 그러면 이전에 발표한 것은 최적화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발표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중국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지난 4월부터 6월 석 달 연속 20%를 웃돌면서 역대 최고치를 거듭 갈아치웠고 6월 청년 실업률은 21.3%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이지 실제로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날 프링후이 대변인은 졸업하기도 전에 구직에 나선 학생들을 노동 통계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자, 빨간 글씨로 적어 있죠. 졸업하기도 전에 구직에 나선 학생들을 노동 통계에 포함해야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8월달 그리고 9월달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대학원 진학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실업률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문제가 별로 되지 않지만 졸업을 다 하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로 들어가는데 이것부터 지금 막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는 향후 중국이 청년 실업률에 대한 꼼수를 부리겠다라는 의도로 비친다라는 거죠. 이전에
중국이 화장수에 대해서 공개를 계속하지 않은 것처럼 청년 실험에 대해서 공개를 계속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준 것처럼 보입니다. 즉, 향후 발표될 청년 실험률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발표하거나 아예 일부를 제외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7월, 8월에 늘어나는 중국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신학기가 9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학사 행정이 7, 8월에 끝납니다. 여름방학도 같이 끼어 있고요.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학기, 설날 이후부터 2학기를 시작해 7, 8월이 여름방학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매년 7, 8월이면 대졸자가 구직시장에 가세해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8월 및 9월에 발표된 실업률이 최악의 청년 실업률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국가통계국에서 미리 미공개 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중국의 대졸자는 1158만 명, 사상 최대 규모인데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마저 좋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올 최악의 청년 실업률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것은 지금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최악의 청년 실업이 예정되었던 중국입니다. 실제로 청년 실업률은 중국 공식 통계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대 국가발전위원회의 장단당 교수팀이 분석한 지난 3월의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 이때 3월이라고 지금 못 박아놓고 이제 7, 8월까지 되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아서 절반 이상이 청년 실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수치는 취업난에 졸업을 늦춘 다수 학생들이 포함되었던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 아니면 졸업을 포기한 사람 이런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베이징대의 철학과 출신으로 수찬대 강사를 활동하다가 일본으로 귀화해 박사학위 획득 후 10년 이상 중국 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핑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 중 중국이 불리한 것은 2배 정도로 생각해서 맞추면 얼추 맞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스핑은 중국 당국이 불리한 수치를 발표한 수치는 불리한 것은 줄이고 유리한 것은 부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처 간 발표 수치를 종합하여 앞뒤가 안 맞는 데이터가 나오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업 통계 역시 장단당 교수팀이 추정한 수치가 실제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연령별 실업률을 발표해 왔었는데요. 2018년 5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9.6%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적으로 올랐는데 지난해 12월 16.7%에서 1월 달에 17.3%, 2월 달에 18.1%, 3월 달에 19.8%로 계속 높아진 뒤에 지난 4월에는 20.4%를 기록했습니다. 자, 작년 12월부터 봐야 돼요. 작년 12월 달에 뭐가 있었죠? 리오프닝이 있었죠. 리오프닝이 있은 이후에도 지금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리오프닝 후에도 중국의 경제 상황은 그리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년들은 자진해서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죠. 졸업 자체가 7, 8월에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느는 것은 중국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 5월에는 20.8%를 기록했으며 6월에는 21.3%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고 7, 8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중국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입니다. 자, 2011년 5월 13.8%였던 것이
계속 올라갔죠. 2021년이라는 것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라고 보시면 되고, 자, 실업률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의 추이를 보면 일단 청년 실업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청년 실업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2018년도부터 보더라도 2019년도, 20년도에 들어가면서 확 한번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훨씬 더 큰 것은 G2로 불리고 있는 경제 발전된 중국을 보고 자라난,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불리고, 다시 말하면 집안의 황제로 불리고 있었던 이 청년들이 이제 실제로 나와보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실업자로 전락을 해버린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실업률만 부진하냐? 아니다. 다른 지표도 부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을 제외하고 발표된 다른 주요 경제 지표들도 부진합니다. 내수 경기를 반영하는 소비 판매는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제조업 경기를 동향을 보여주는 산업 생산 증가율도 전년 동월 대비 3.7%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작년 동월 대비에 비교를 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올해는 리오프닝이 된 상황을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는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7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증가율은 모두 전달 소비 판매가 33.1%, 산업 생산이 4.4%보다 낮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동월 대비 이런 비교가 계속되는데 훨씬 낮아졌다라는 그런 거죠.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소매 판매 4.5%, 산업 생산 4.4%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는 생산과 소비 모두 예상보다 회복이 부진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자, 생산이 줄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수출도 줄어들고 여기에 내수도 줄어들었던 것을 우리가 하락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 자체도 줄었다라는 것은 내수의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내수 하락. 최근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와 컨트리 가든 등의 디폴트 위기에 영향을 미친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확연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죠. 상하이방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이것을 다시 되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했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이것을 터트려야 큰 충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중국 공산당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 들어 7월까지 전체 부동산 개발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감소했고, 분양 주택 판매 면적 판매액도 각각 6.5%와 1.5%씩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보다 훨씬 더 부동산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발등이 떨어진 인민은행이 한 일은 바로 이겁니다. 금리 인하. 이렇듯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자 인민은행은 단기 정책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큰 틀에서 보면 이겁니다. 유동성을 크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크게 하면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지만,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다 달러를 사재 끼면서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를 1.8%에서 0.1%포인트 낮추고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FL 금리도 2.5%에서 0.15포인트 낮췄습니다. 여기서 MFL 대출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유동성 조절 도구로서 MFL 금리는 기준금리의 가늠자가 됩니다. 자, 유동성 지원 창구 MFL. 이것은 그만큼 돈을 더 많이 풀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한 정책금리 인하에 따라서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 규모는 6,050억 위안, 약 111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는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보는 것은 비관적인 미래. 대만 언론들은 중국 국가통계국의 청년 실업률 미발표를 일제히 전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다 보니 정부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내린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핑은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활성화되지 않고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차량 구매세와 주식거래 인지세 세수 감소, 대도시 부동산 판매 면적 감소 등은 중국 경제 침체를 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판매 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량은 28.9%가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신에너지 차량 판매는 늘어났지만 2022년 기준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여전히 압도적이죠. 여전히 압도적인 이런 내연기관차가 많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가 망가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수가 죽어 있다는 것을 내연기관 차량 판매량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또한 주식거래 인지세도 줄고 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주식거래 인지세가 2015년 366억 6,10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6조 7천억 원으로 중국 전체 세수의 3%를 차지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재정부가 현행 0.1%인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 혹은 감면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 아니면 주식으로 돈을 이동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국의 치열한 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침체된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이죠.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부동산, 자동차, 주식거래 모두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돈 있는 사람들만 사는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지금 가벼운 가격이 낮은 전기차 아니면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이 유동성을 부여하면서 부동산 거래 증가 및 내수 증진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미 깨어져 버린 불패시나 여기에 이어진 내수 부진을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플러스 원 또는 탈중을 선택하면서 중국 청년 실업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인구가 대폭 감소했고 이는 값싼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진 글로벌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깜깜이 투자를 해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펀드 자금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중국 펀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은 제가 보통 해드리지 않는데 중국 펀드 들어가지 마세요. 어떤 된서리를 맞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득을 거두었던 분이시라면 빠져나오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 저는 그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아주 어마무시하죠. 부동산 죽었죠. 그리고 내수 살아날 가능성 없죠. 중국 GDP, 중국이 원하는 5% 성장 힘들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라고 조인트 벤처, 그 기술 이전, 그리고 펀딩을 통한 중국 첨단 산업은 성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는 위안화를 어떻게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외환보유액을 지금 중앙은행에 아니면 시중은행에 깔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반대급부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중국이 첨단 산업에 투자는 계속한다. 어쨌든 한다.
죽어도 한다라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중국 경기를 지금 전체적인 대세를 보면 중국 경기를 살리는 것은 중국 스스로의 돈을 가지고 이것을 살려야 되는데, 물론 외부에서 말하는 리먼 사태가 다시 중국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올 수도 있겠지만, 중국 자체가 어마어마한 지불을 하고 이것을 살려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